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의 강의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이 떤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장점과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걸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이다 보니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해하시기 좋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냐? 요거가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는 5대가 있지만 요 5대에 이 컴퓨터를 쓰는 사용자가 여기 있고 뭐 두 번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이런 사용자들의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를 쉽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술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요 컴퓨터들 사이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고, 이 공유를 하면서 위쪽의 유저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아래쪽에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P2P로 연결되는 게 이런 P2P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위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체계 위에서 실제로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거래를 하면 그 거래 내용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이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컴퓨터에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우리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즈니스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이 요 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전체 레이어를 다 포함하면 이게 넓은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야 되고, 그 기록되는 게 하나의 블럭 안에 저장되고, 그 블럭이 그 다음 블럭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블록체인으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블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장부의 한 페이지, 요거하고 동일한 거고, 요 한 페이지 안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거래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히는 게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인 거죠. 요 트랜잭션이 있고 요 전체를 묶은 게 하나의 블럭인데 요게 이 종이 장부에서 요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결국은 페이지와 페이지가 이렇게 쌓이면 그러면 장부책이 되는 거죠. 그게 요 전체 블럭이 쭉 연결되는 요 전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앨리스가 밥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래 내용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전자서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의 내용이 블럭에 반영되고 이 블럭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퍼지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인 블럭으로 확장이 되면 요 확장되는 게 이제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블럭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그러면 그 거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뭔가를 줬구나라는 게 여기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앨리스 밥이라고 적히는 게 아니라 앨리스의 주소가 적히고 밥의 계좌 정보가 적히는 겁니다. 계좌 정보 숫자 값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계좌값만 보고 아 이게 앨리스 거구나, 이게 바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작성하느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뿐이고요.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가 하나의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블럭이고 요 블럭이 예를 들어서 11번째 블럭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번째 블럭, 11번째 블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블럭 안에 위쪽에 있는 게 블럭의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고요. 헤더는 요 페이지에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거래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메모 같은 걸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히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 값, 타임스탬프는 이게 언제 몇 시 몇 분에 만들어진 이런 것라 만들어졌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값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이 헤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실제 거래들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는 한 건만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째 블럭이 이렇게 생기고 11번째 블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블럭과 블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체이닝이 된 거고요. 그럼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은 여전히 똑같고요. 헤더에 요런 내용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타임스탬프 값은 말씀드렸죠. 이 블럭이 언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시간을 이제 기록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헤더 밑에는 이제 바디가 있을 텐데요. 이 바디에는 거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적힙니다. 네, 거래 내용이 적히면 그럼 그 다음 블럭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다음 블럭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 부분이 요만큼 있는데요. 요 헤더 부분을 해시 함수, 해시 펑션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압축을 하면 굉장히 작은 값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작은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각각의 거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각각을 해시를 만들고 요것도 해시를 만들고 그러면 해시 값이 있고 해시 값이 있는데 그 해시된 값을 또 합해서 또 해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을 또 합해서 또 해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모아서 해시를 만든 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만들어내서 그럼 요 값을 여기에 반영합니다.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요 앞에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바뀌게 누군가 수정을 해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바뀔 테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바뀌고 여기 바뀌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바뀌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값이 뭔가 누군가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바뀌었구나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도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런 값들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값들이 다음에 있는 값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요 전체의 값을 해시를 다시 해서 여기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어느 거라도 하나 바뀌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고 그러면 여기에 값이 바뀔 테니 그러면 요거를 보고 여기 있는 값이 전체가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값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안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로 서로 값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요 해시 함수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해시 함수는 원래 이제 암호학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암호학이라는 거는 암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암호학인데요. 암호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해시 함수라는 거는 가변적인 길이의 인풋이 있을 때 그거를 고정적인 길이의 출력으로 바꾸어주는 함수 이런 것들을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 해시 함수가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까지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해시 함수라는 거는 길이가 짧은 게 나와도 출력은 요 길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게 들어와도 출력 길이는 요 길이, 아주 긴 게 들어와도 출력 길이는 요만큼. 그래서 출력 길이는 항상 똑같은 거죠. 길이는 항상 똑같은 것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인풋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가 당연히 이제 값이 다른 거잖아요. 그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텐데, 그러면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값은 서로 달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인풋을 가지고 요런 아웃풋을 내가 얻었을 때,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얻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아웃풋에서 인풋을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computationally infeasible이라고 부릅니다. 네. 계산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론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이론을 실제 컴퓨터로 구현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천문학적인 게 얼마만큼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뭐 몇백 년 정도를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드는 게, 요렇게 거꾸로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해시 함수를 그러면 실생활에서 아예 모르냐? 이게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지? 이게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해시 함수가 뭔지를 좀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어떤 모 토론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토론트 사이트가 좀,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토론트 사이트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영화인데요. 특정한 영화의 용량이 3.29GB고, 네, 네, 알라딘이네요. 네,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의 해시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3.29기가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의 데이터가 3.29GB인 겁니다. 굉장히 큰 파일인 거죠. 근데 이 파일을 집어넣어도 결국 나오는 게 여기서 요만큼의 요만큼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해시 값은 언제 쓰냐? 그러면은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요 파일을 해시를 넣어서 나오면 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이랑 여기에 올라가 있는 요 값이랑 두 개가 같네? 라고 보면 그러면 요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이 그러면 요거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이랑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랑 두 개가 똑같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정도로 쓰는 겁니다.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랑 저 사람이 올려놨던 파일이랑 똑같은 거네. 내가 다운로드 받는 사이에 문제가 없었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해시 함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해시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시 함수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걸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해시 함수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일부분이 제가 손상이 됐다든지 값이 바뀌었다든지 누락됐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확 바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 거래 내용이 하나가 뭐 일부가 조금 바뀌면 그러면 이 값이 그러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들은 엄청 바뀌어버리고 여기도 바뀌어버리고 여기도 바뀌어버리고 여기도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값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값이 서로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누군가 이 값을 손댔구나 조작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시 함수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는 여기 보시면 인이 있고 아웃이 있습니다. 인은 들어오는 거고 아웃은 나가는 거죠. 당연히. 예, 인 아웃이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 자금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아웃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이 있고 아웃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요 트랜잭션 C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인은 이렇게 여기 숫자가 빠져 있는데요. 네, 아웃으로 여기로 들어온 자금이 요 두 개로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으로 가져온 거를 아웃으로 두 개로 나눠주는 거죠. 찢어서 두 개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 나눠졌던 거를 제가 또 다시 가져옵니다. 네, 가져오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나갔는데 요 나간 거를 다시 땡겨오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한 거가
저의 인의 드로우 유입량의 총량인 거죠. 예, 요 두 개를 가져온 거를 그럼 다시 찢어가지고 제가 아웃 두 개로 내보내는 겁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받아서 요 두 개로 다시 나누는 거죠. 적당한 양으로. 네. 예, 그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요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네,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보시면, 네, 여기는 A가 B에게 거래를 이렇게 송금을 한 겁니다. A가 B에게 송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서명이 붙어 있는데, 네, 전자서명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트랜잭션의 내용이 뭐냐면, A가 B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B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B의 주소라는 거는, 계좌번호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B의 계좌번호, B의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고, 내가 B에게 얼마를 보낼 거야?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거를, 나는 A라는 사람이야. 라는 그 거래 내용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네. 그거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사인이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내가 만든 요 사인을 검증할 수 있는 값을 같이 이제 붙여져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요 퍼블릭 키와 여기 있는 사인,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거래 내용이라는 거는 A가 B에게 보내는 건데 B의 주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B에게 보낸 돈은 요 돈은 B가 주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B가 주인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A인데 제가 돈을 꺼집어내서 B에게 준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러면 요 돈은 누가 봐도 B의 소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트랜잭션, 요 트랜잭션은 여기에 있는 값, 출력값, 요거를 가져오고, 그럼 여기에 있는 출력값도 이렇게 가져와서, 그 두 개를, 요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요렇게 두 개를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B가 C에게 보내는 거는, 요 거래에서 보시면, 이 거래에서 보시면은, A가 B에게, B한테 내가 어느 정도의 코인을 전송할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든 트랜잭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거는 B의 자금이야, B의 소유야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B라는 사람이고 B가 C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B가 만드는 거거든요. B가 요 블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C에게 줄 테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는 B고 요거는 내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받은 돈을 내가 C에게 줄 거야 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돈을 이렇게 받았던 거를 이렇게 찢어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C가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은 요걸 받은 C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D에게 또 보낼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렇게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 키가 있고 요 거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좀 낯선 어휘가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전자서명이 있고 그리고 이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베리파이 하기 위한 공개 키가 있고 그리고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한 프라이빗 키 이런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요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선수학습으로 좀 다른 거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대칭키 암호화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뭐냐면 암호화가 있고요. 여기 복호화가 있습니다. 암호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일반적인 평문, 암호화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뭔가 우리가 변환을 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값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읽어볼 수 없는 이런 값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특정한 키가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어떤 상자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문을 잠그려면 우리가 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문을 암호화된
문장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데 키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암호화된 걸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는 요 변환하는 거를 거꾸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읽을 수 없는 게 읽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읽을 수 없는 게 읽을 수 있는 걸로 바뀌려면 여기서 썼던 키를 똑같은 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현관문을 잠근다 그러면 이렇게 잠그는 열쇠랑 여는 열쇠가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런 체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보내는 쪽에서 이걸 암호문을 만들 때 쓰는 키랑 암호문을 풀 때 쓰는 키가 동일한 키다. 요 두 개가 같은 키다. 요게 이제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이라는 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게 키가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칭키 암호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들이 막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키가 동일한 것만 있느냐? 그러면 동일한 게 있으면 당연히 동일하지 않은 방식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공개키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제 A가 똑같이 B에게 뭔가 보냅니다. 네. 보내는 거는 앞에 거랑 동일한 거죠. A가 B에게 뭔가를 이렇게 암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A가 B에게 뭔가 암호화한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거는 두 번째 사용자 유저 B가 프라이빗 키라는 것도 가지고 그리고 퍼블릭 키라는 것도 가집니다. 여기 두 개의 키를 이 사용자가 가져요. 근데 이 퍼블릭 키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퍼블릭하게, 네,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요 프라이빗 키는 프라이빗하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B라는 사용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약간 수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요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고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거죠. 이 컴퓨테이션이 임피지블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는 쉽게 만들 수 있고 퍼블릭 키에서 프라이빗 키, 비밀 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B가 요 값을 공개를 해도 요 값을 얻는 거는 뭐 이렇게 A라는 사용자가 요 값을 알게 되더라도 요 값을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요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암호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공개되어 있는 값, 이거는 B가 가지고 있는 키잖아요. 그러면 A가 B가 공개한 값을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유저 B는 풀어볼 때는 이 퍼블릭 키를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키, 자기만 알고 있는 요 키를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을 약간 다르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먼저 자기만 알고 있는 키를 가지고 뭔가 암호문을 만들어냅니다. 요 암호문을 만들어낸 거를 보내면 그럼 받는 쪽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뒤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요 값은 굉장히 의미가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은 공개된 채널로 이렇게 가고 이거는 제3자가 알게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제3자가 알게 되는 값인데 근데 요 값은 아무나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사용자만 생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자서명이라고 부릅니다. 유저 B만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반면에 A가 아니라 다른 뭐 누가 되더라도 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값이라는 게 요 퍼블릭 키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요 공개되어 있는 값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 키가 진짜 B라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키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주는 게 공개키 인증서라는 겁니다. 네. 공개키 인증서라는 게 있고, 그걸 발행하는 공개키 인증 기관이 있고요. 이게 공개키 인증서가 있어서, 이 공개키 인증서 안에는 이 공개키가 누구의 소유고, 그거는 누가 발행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게 유효기간은 얼마고, 그리고 요거 전체는
나는 누군데 내가 이게 보증할게 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증서고, 요 인증서가 법적으로 공인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공인인증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인증서 체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자서명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을 만들고 서명을 보내면 누구든지 B가 가지고 있는 대응되는 공개 키를 가지고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방식은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요 세 번째 방법, 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전자서명을 붙이려고 하는 원본 문서인 거죠. 원본 문서가 있을 때 해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압축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 고정된 길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자서명을 생성하면 전자서명 값이 생기고 원래 있었던 메시지를 같이 붙여가지고 나란히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쓰는 건데요. 이걸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전자서명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파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해시를 하고 이렇게 해시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 길이가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고정적인 길이 값이 나오는 게 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고정적인 값이 나오고 그걸 그 사용자만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을 만들면 그럼 서명 값이 생기고 요 서명 값을 원본 메시지하고 합쳐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합쳐서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서명하고 실제 파일하고 다시 분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분리해서 그러면 여기는 다시 해시를 만들면 해시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만들면 똑같이 고정된 값이 나오고 그럼 요 고정된 값이 전자서명 여기서 뗀 거죠. 요 전자서명하고 공개키하고 결합을 해서 계산을 막 했을 때 이게 동일하네 아니네 요거를 확인을 하면 그러면 이 전자서명이 유효한 건지 아닌지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런 걸 이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요 돌은 그 얍이라는 남태평양에 섬이 있다고 합니다. 요 돌이 굉장히 큰 돌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서면 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의 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 키보다 큰 돌도 있고 이런데 요 돌이 사실은 화폐라고 합니다. 예, 저 섬에서의 이제 돈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들고 가서 뭔가를 사려고 그래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 10명쯤은 붙어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막대기를 끼워서 뭐 이렇게 들고 가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A라는 사람, 앨리스인데 A라는 사람이에요. 앨리스. 근데 B라는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낑낑 들고 가가지고 밥한테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장부를 기입하는 사람을 하나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장, 족장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 요거는 원래 내 건데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밥한테 가가지고 저 돌을 낑낑 들고 가가지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저거는 이제부터 이렇게 추장의 명에 따라서 밥일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러면 밥은 그 다음에 저 돌은 내 거네 라고 하고 그러면 그 돌을 돈이죠. 예, 이 돌이. 예, 요 돈은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체계가 막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장, 족장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피해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 사람도 부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불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뭐 벼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다른 대응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앨리스인데 밥한테 제가 이 돈을 줄 거야 라는 거를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기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본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 여기에 이 집에 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밥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거를 누구에게 줄 거야 라고
기록을 하면 그러면 그걸 또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죠. 이렇게 알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러면 생기는 효과는 존이 앨리스에게 얼마를 줬고 그 다음에 빌이 존한테 얼마를 줬고 앨리스가 밥한테 얼마 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부가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장부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부가 하나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인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분산 원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구조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아래쪽에 이제 P2P 네트워크가 있고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쪽에 P2P 네트워크는 이것처럼 제가 앨리스인데 여러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집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을이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P2P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P2P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라는 건 뭐냐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앨리스라는 사람도 데이터를 이렇게 앨리스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밥한테 여기 보시면 뭐 10이라는 단위의 돈을 줬어 라는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한 10분쯤 있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앨리스가 이렇게 집을 돌아다녔을 거잖아요. 여기서는 5군데의 집에 다녔는데 그 다음에 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아, 사실은 앨리스가 나한테 준 거는 10이라는 돈을 준 게 아니라 20이라는 돈을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혼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 혼선을 막아주는 게 이런 합의 체계입니다. 이 합의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그 합의하에 남은 요 기록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최종적으로 확장된 거래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거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그 거래가 오고 가면서 뭔가 이 사회, 이 마을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요 비즈니스,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여기 앨리스가 밥에게 0.1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제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앨리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B의 어드레스, 요 이제 밥이라는 사람의 어드레스, 그리고 나의 공개키, 그리고 나의 전자서명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그게 앞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트랜잭션 데이터가 요만큼인데 제가 A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B에게 주고 싶으면 B의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얼마를 줄 거야 라는 내용을 적어서 그리고 거기에 A가 전자서명을 만들어서 제가 A니까 전자서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전자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키를 포함시켜 가지고 요만큼을 완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든 게 여기 트랜잭션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그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 A라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요 컴퓨터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노드라고 부릅니다. 제일 가까운 노드한테 주겠죠. 그러면 이 노드한테 주면은 이 노드는 자기가 1차로 이 전자서명이 잘된 전자서명인지 올바른 전자서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거를 결과를 나머지 컴퓨터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은 요 경우에 그러면은 다른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기 C라는 사용자가 요 컴퓨터에 또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어서 새로운 이런 거래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만든 거래 정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이 컴퓨터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낸 거래 정보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이쪽에서 온 거래 정보도 있고 이쪽에서 온 거래 정보도 있고 이런 거래 정보들이 막 쌓이겠죠. 그러면 이 거래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 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여러 건의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면 그러면 그 장부책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덧붙이면서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적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어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의 장부에 새로운 페이지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블럭이, 기존에는 블럭이 요까지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왔던 거래 정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왔던 거래 정보, 요걸 모아서 새로운 블럭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블럭이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게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블럭은 이 컴퓨터, 이 노드가 그 블럭을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블럭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노드가 그 블럭을 채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여기가 마이닝인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그런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냈고, 그게 마이닝이고, 그러면은 이 새롭게 블럭을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또 사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컴퓨터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다른 노드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블럭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블럭이 제대로 만들어졌냐 아니냐 이런 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럭이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검증을 하면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블럭이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쪽 노드에서도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노드에서도 또 블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럭이 요쪽 블럭 뒤에 요쪽 블럭이 만들 수도 있고, 요쪽 컴퓨터는 이쪽 컴퓨터는 이런 블럭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갔는데, 이런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는 새로운 블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블럭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블럭이 하나 새로운 블럭이 요 뒤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시대가 흘러서 새로운 블럭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좀 느려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블럭이 요런 라인을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컴퓨터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블럭은 요렇게 가고 어떤 블럭은 요렇게 가고 있네. 근데 이쪽 블럭이 길이가 훨씬 길잖아. 그러면은 짧은 블럭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블럭을, 이렇게 길이가 긴 블럭을 우리가 올바른 블럭이다 라고 합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쉬워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만들어졌던 요 블럭,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요 노드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요 블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 포함됐던 거래 내용은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버려지고, 만약에 뭐 D라는 사람이 E라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라는 거래 내용이 만약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 돈이 그러면 어디 없어지냐 이런 게 아닌 거죠. 아까 남태평양에 있었던 커다란 돌 있잖아요. 그 돌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돌이 D라는 사람의 소유에서 E라는 사람의 소유로 가는 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은 누구 거냐? 그러면 원 소유자 D의 걸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블럭이 A라는 컴퓨터도 만들고 B라는 컴퓨터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블럭이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블럭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블럭이라는 거를 아무나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블럭을 만들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정해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블럭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라는 컨셉이 POW입니다. Proof of Work, 작업 증명.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체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연산, 어려운 연산을 굉장히 어렵게 많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해야만 이게 작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성공한 컴퓨터만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블럭에서 보시면, 그러면 새로운 그런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만 이 블럭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없는 컴퓨터들은 이 블럭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 능력이 있는 특정한 컴퓨터만 블럭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블럭을 만드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합의 알고리즘 방식은 결국 누가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 자격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내가 이 어려운 계산 문제를 내가 풀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내가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도 증명은 노드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P2P 네트워크이니까. 그래서 어떤 노드는 저장 용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 밴드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노드가 컴퓨터가 더 연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걸 수치화하고 점수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산을 해서 제일 중요한 노드가 누구냐라는 걸 선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노드에게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POI 방식. 그리고 세 번째 POS는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방식인데요. 여기서 지분이라는 거는 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은 코인하고 엮여 있습니다. 이게 코인의 유통이 되어야 블록체인이 유지되는 이런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드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노드는 코인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노드가 새로운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네, 그 방식을 PO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PoS는 POS의 방식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한 방식입니다. POS는 가장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한 개체가, 특정한 한 노드가 블럭을 생성하는 그런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노드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탈중앙화라면서 그러면 탈중앙화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더 개선한 건 뭐냐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 노드를 선정해서 그러면 대표 노드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뭐 공평하게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DPoS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방식도 있는데요. 요거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뤄야 돼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요 방식들을 조금씩 수정한 또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방식으로 또 나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블럭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뒤에 붙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블럭을 아무나 만들어 버리면 이게 너무 복잡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 결국은 누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는 거죠. 네, 그런 정해 놓는 거를 합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이거를 막 배포를 해주면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면은 그러면 그걸 받은 쪽에서 요 블럭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블럭이구나. 그리고 이 블럭 안에는 거래 내용 두 개, 여기 있었던 이제 거래 내용이 두 건이 있었죠. 하나는 이쪽에서 온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온 거, 그거 두 개가 잘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트랜잭션 내용 안에는 그러면은 A가 B에게 0.1 BTC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라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은 A가 가지고 그 0.1 BTC 이게 커다란 돌인 거죠. 이 돌이 A의 소유이다가 B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 새로운 블럭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어휘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컨셉들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풀노드라는 게 있고 라이트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노드라면 기존에 있었던 이게 블럭들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컴퓨터는 저장 공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부터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좀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풀노드는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라이트 노드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노드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퍼블릭 체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퍼블릭 체인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노드가
요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블록체인에 참여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저 참여를 우리가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서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가 갈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움직일 거야? 하면 프라이빗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멤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해서 아 저기는 우리 식구로 인정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 그때서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프라이빗입니다. 네. 그리고 퍼블릭은 그런 한계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이 노드가 되고 싶으면 이 노드에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로 막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내가 컴퓨터를 하나 마련하고 그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노드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퍼블릭 체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하고는 약간 이렇게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런 신규 멤버가 블록체인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요 그룹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 합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극소수의 몇 명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빤히 알잖아요. 그러면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폐쇄적인 그룹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익명성이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적합하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가는 게 합당하냐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이해해 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온체인과 오프체인 이런 컨셉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던 거는 온체인입니다. 모든 게 이제 블록체인의 내용이 다 직접적으로 기록되는 거죠. 새로운 트랜잭션,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블록체인에 다 실리는 겁니다. 이건 온체인.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질 소지가 굉장히 다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랜잭션이 많이 생기면 새로운 블럭이 생겨야 되고 그 블럭이 계속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근데 블럭이 생기는 거에는 속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과도하게 넘어서는 트랜잭션,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 버리면 장부가 페이지가 뒤에 첨부되는 이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거래를 바깥쪽에 조그만 이렇게 차일드 체인 이런 별도의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서 그런 거래를 처리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조그만 거래들이 있을 때 그러면 작은 거래들만 전담으로 해주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여기서 합산된 정산된 이런 내용들만 그때만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 이렇게 거래가 생길 때마다 요 체인에 다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밖으로 뺐다가 마지막에만 한 번씩 이렇게 반영해주는 이런 방식을 오프체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블록체인에서 또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는 아시잖아요. 딜레마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어서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확장성도 있고요. 이게 보안도 있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도 있습니다. 보안은 뭐 잘 아시겠죠. 이게 보안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위조가 불가능하냐, 얼마나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확장은 이게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는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권한이 많이 쏠리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블록체인의 딜레마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똑같이 성장시키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블록체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확장성하고 보안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버리면 그러면 탈중앙화의 일부 성질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 반대로 보안의 일부를 살짝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관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블록체인이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더 고도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요 세 가지 측면을 잘 이해를 하고 공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